녹정기, 김용 원저, 제2권 구장. 9. 백대엽의 죽음. 이날 밤 위소보는 손발이 근질근질해서 자기 방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손짓 발짓을 해댔다. 그리고 이튿날 서재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석상으로 달려가 커다란 비취 반지 하나를 샀다. 또한 보석상 장인을 시켜 비단모자 위에 커다란 백옥 한 조각을 받고 내 아래 둥글고 맑은 명주 구슬을 수놓게 했다. 이 일에만 벌써 은자 4,000냥이나 쓰게 되었다. 보석상에서는 귀한 손님이 궁의 태감인 것을 알고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사실 궁 안에서는 보석을 사갈 때가 많았으며 쓰는 돈이 그 10배가 넘는 경우도 흔했기 때문이다. 위소보가 회춘당 약방으로 달려갔을 때 사람들은 이미 지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북경에서 유명한 네 분의 무사를 초청하여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해둔 상태였다.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이미 200냥의 은자를 사례금으로 주었다고 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남의 돈을 받으면 재난을 대신 막아준다고 했으니 그 네 분의 무사는 반드시 우리를 돕겠지. 하지만 200냥은 사례금치고 너무 적다. 500냥쯤 주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무사는 4명뿐이라니 한 16명쯤 오셨으면 좋았을걸? 이때 마운초가 사온 의복과 신발, 양말을 내놓으며 위소보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다. 하나같이 화려한 옷가지들이었다. 겉에 걸치는 장포는 불려우 가죽으로 안감을 댄 것이었는데 앞섭과 소매자락 밖으로 윤기가 흐르는 매끄러운 털가죽이 드러나 보였다. 마운초가 말했다. 이 가죽옷은 장인들에게 밤을 새워 치수를 줄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은자 3냥 6전을 더 얹어주었지요. 위소보가 대답했다. 비싸지 않소, 비싸지 않아. 푸른 비단으로 만든 마괴에는 10알의 단추가 달려 있었는데 모두 황금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그렇게 쓰고도 그가 가져온 은자는 여전히 절반도 다 쓰지 못한 상태였다. 위소보는 궁에서 근 1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 안락한 거처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지낸 덕에 견식 또한 넓어졌다. 게다가 지난 반년 동안 상성감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며 100여 명의 태감을 부려보았기에 이제는 우두머리 행세를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 온몸을 치장하고 나니 시골뜨기 벼락부자 같은 속기가 엿보이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의젓해 보여 평범한 초야의 호걸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사람들은 이미 가마 한 대를 마련하여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해두었다. 위소보는 가마에 올랐다. 변장한 상태에서 성안을 돌아다니다가 궁정 태감이나 조정 관원의 눈에 띄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일행 중 한 명은 먼저 동성의 무승표국으로 가서 4명의 무사와 합류했다. 이 4무사 중 첫 번째는 북경 담퇴문의 장문인이자 청진교 문화제자인 노무사 마박인이었다. 두 번째는 타박상의 명의인 요춘으로 그는 서노인이 상처를 입었을 때 치료해준 사람이기도 했다. 요춘은 명의이기도 했지만 금나수와 단타에 일가견이 있는 무공의 고수였다. 세 번째는 호면패왕이라 불리는 뇌일소로 철포 삼무공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네 번째는 무승표국의 총표국주인 왕무통이었다. 마박인 등 4사람은 위 향주의 나이가 무척 어리다는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대면하고 보니 영락없는 부잣집 도련님 모습이라 속으로 매우 의아해했다. 그러나 천지회 총타주 진근남의 명성을 오래전부터 우러러보던 터라 그의 제자인 위소보가 비록 나이는 어려도 필시 놀라운 재간이 있으리라 믿고 감히 얕보지 못했다. 일행은 차를 마신 뒤 곧장 양류 골목에 있는 백시 형제의 집으로 향했다. 위소보와 마박인 요춘 3사람은 가마를 탔고 뇌일소 등은 말을 탔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걸어서 이동했다. 현정도인과 번강 등은 모두 이름이 알려진 인물들이라 왕무통이 말을 빌려주려 했으나 남들의 주목을 끌까봐 굳이 사양했다. 일행이 양류골목에 접어들어 붉은 칠을 한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마운초가 나아가 문을 두드리려는데
갑자기 문 안에서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대문 밖에는 초상이 났음을 알리는 두 개의 하얀 등롱이 걸려 있었다. 마온초가 가볍게 문고리를 잡고 두드렸다. 얼마 후 대문이 열리며 늙은 청지기가 나왔다. 마온초는 미리 준비한 5장의 명첩을 건네며 말했다. 무승표국 담퇴문 그리고 천지회의 친구들이 백대엽과 백이협을 뵙고자 찾아왔소. 늙은 청지기는 천지회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며 노기를 띄었다. 그는 사람들을 훑어보더니 명첩만 받아들고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나이가 지긋함에도 성질이 불같은 마박이니 대뜸 참지 못하고 말했다. 저 종놈이 꽤나 무례하구나. 위소보가 맞장구를 쳤다. 마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는 내심 모광부 사람들을 꺼리고 있었다. 그래서 마박인이나 왕무통 같은 이들이 확실히 자기 편에 서주기를 바랐다. 그래야만 나중에 충돌이 생겼을 때 힘이 될 협조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다. 한참 후에야 25, 6세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이가 걸어 나왔다. 키가 훤칠한 그는 삼배로 된 상복을 입고 있었다.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 자국도 채 마르지 않은 상태였다. 그가 다가와 포권을 하며 말했다. 위 향주 마 어르신, 왕총표국주, 그리고 여러 귀객께서 오셨는데 멀리 마중 나가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불초 백한풍이 인사드립니다. 일행은 포권을 하며 답례했다. 백한풍은 그들을 대청으로 안내했다. 성미 급한 마박인이 물었다. 백이협이 상복을 입고 있는데 대개 어느 분이 세상을 떠나셨소? 백한풍이 대답했다. 형님이신 한송이 불행히도 돌아가셨습니다. 마박인이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했다. 애석하구려, 참으로 애석해. 백시쌍목은 모광부의 영웅이자 호장으로 무림의 명성이 자자하지 않소. 백대엽은 한창 나이인데 어쩌다 병을 얻어 돌아가신 것이오? 이때 일행은 막 대청에 들어서려던 참이었고 아직 자리에 앉기도 전이었다. 그런데 백한풍은 그 말을 듣자마자 벼랑간 몸을 돌리더니 눈에 불이라도 켠 듯 날카로운 안광을 번쩍이며 소리쳤다. 마 어르신, 불초는 그대를 무림 선배로 존경하여 예우를 다해 대접하고 있소. 그런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묻는 것은 나를 비웃는 처사가 아니오? 그가 갑자기 노기를 터뜨리자 위소보는 깜짝 놀라 한 걸음 물러났다. 마박인이 하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거 참 희한하구려. 노부가 정말 몰라서 물은 것인데 어찌 알고서 묻는다 하시오? 백이협 형을 잃어 마음이 비통하겠지만 이 늙은이에게 성질을 부릴 일은 아니지 않소? 백한풍은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앉으시지요. 마박인이 중얼거렸다. 앉으라면 못 앉을 줄 아는가. 그러더니 위소보를 향해 말했다. 위 향주 자리에 앉으시지요. 위소보가 사양했다. 아닙니다. 마 어르신께서 윗자리에 앉으십시오. 백한풍은 명첩을 통해 천지회 청목당 향주 위소보가 왔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 소년이 바로 그 위 향주라고는 짐작조차 못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의아해하다가 울화가 치밀었는지 대뜸 손을 뻗어 위소보의 왼팔을 움켜잡고 호통쳤다. 그대가 바로 천지회의 위 향주냐? 움켜잡는 힘이 어찌나 강한지 위소보는 뼈가 부러지는 듯한 통증에 아악 하고 크게 비명을 질렀다. 현정도인이 나서며 말했다. 찾아온 손님에게 백이협의 태도가 너무 무례하구려. 그러고는 손가락을 뻗어 백한풍의 옆구리를 찌르려 했다. 백한풍은 왼손을 들어 막으면서 위소보의 손목을 놓고 한 걸음 물러나 말했다. 실례했소. 위소보는 잔뜩 인상을 찌푸리며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았다. 백한풍으로서도 뜻밖의 반응이었지만 마박인과 왕무통 그리고 천지회 식구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백한풍이 움켜잡는 수법이 날카롭긴 했어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진근남의 제자라는 위 향주가 피하기는커녕 비명을 지르고 눈물까지 흘리니
무림사상 유례없는 기이한 광경이었다. 현정, 번강, 마원초 등 천지회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귀 밑까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백한풍이 다시 입을 열었다. 미안하게 되었소. 하지만 형님이 천지회 독수의 죽임을 당했기에 비통함을 금치 못하여 그랬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다투어 물었다. 뭐라고? 백대엽이 천지회 사람에게 죽었다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소? 절대 그럴 리 없소. 백한풍은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다. 절대 그럴 리 없다고. 그럼 우리 형님이 살아있단 말이오? 이리 와서 보시오. 그는 다시 손을 뻗어 위소보의 왼팔을 잡으려 했다. 이번에는 현정도인과 번강이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 백한풍이 오른팔을 들자마자 두 사람은 각각 가슴과 등을 노리고 동시에 공격했다. 백한풍은 즉시 비스듬히 몸을 옮기며 양손을 내뻗었다. 현정은 왼손으로 맞고 오른손으로 격추했으며 번강은 백한풍과 장력을 교환했다. 백한풍은 즉시 초식을 바꾸어 현정의 목을 노렸으나 현정은 몸을 날려 피해버렸다. 백한풍이 날카롭게 절규했다. 형님이 당신들 손에 죽었으니 나도 살고 싶지 않다. 천지회의 망난이들아, 한꺼번에 덤벼라. 두 명의 유춘이 두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다. 잠깐 손을 멈추시오. 이 일에는 분명 오해가 있는 듯하오. 백이협은 형님이 천지회 사람에게 죽었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사실이 어떠한지 설명이나 들어봅시다. 백한풍이 대답했다. 직접 와서 보시오. 그러더니 성큼성큼 내당으로 걸어갔다. 일행은 인원수가 많아 음모가 있어도 두려울 게 없다고 판단하고 그의 뒤를 따랐다. 후청에 들어선 사람들은 모두 발걸음을 멈췄다. 휘장 너머에 관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시신의 머리 일부분과 두 발이 관 밖으로 드러나 있었다. 백한풍이 영당 휘장을 들치며 울부짖었다. 형님이 눈도 감지 못한 채 돌아가셨으니 이 동생이 천지회 망나니 몇 놈이라도 죽여 형님의 원한을 갚아드리리다. 그의 목소리가 메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오랫동안 곡을 한 모양이었다. 위소보는 시신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강소성 북쪽의 작은 주막에서 본 적 있는 사람이었다. 젓가락 하나로 5~3개의 부하들을 제압하던 고수가 아닌가. 그런 고강한 무공을 지닌 자가 죽어있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운 적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기도 했다. 마박인 요춘, 뇌일소, 왕무통 네 사람이 다가갔다. 백한송과 안면이 있던 왕무통이 한숨을 쉬었다. 백대엽이 정말 세상을 떠났구려. 참으로 애석하오. 요춘은 상심한 표정으로 죽은 이의 완맥을 짚어보았다. 백한풍이 냉소했다. 당신이 우리 형님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내가 12,000번이라도 큰 절을 올리겠소. 요춘이 탄식했다. 백이협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되돌릴 수 없으니 너무 슬퍼마시오. 그런데 백대엽을 죽인 이가 정말 천지회 사람이란 말이오? 혹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오? 백한풍이 부르짖었다. 내가 잘못 알다니. 사람들은 그가 너무 슬픈 나머지 평소의 침착함이나 예의를 잃었음을 느꼈다. 형제간의 우애가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이 가니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다. 번강도 노기가 조금 가라앉으며 생각했다. 형이 죽었으니 저리 사정없이 휘두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백한풍은 두 손으로 허리를 잡고 영당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폭로했다. 우리 형님을 죽인 자는 평소 청교에서 고약을 파는 서가놈이요. 그놈 이름은 서천천이고 벼로는 팔비원우후라고 하던데 천지회 청목당의 간부가 아니오? 그런데도 잡아뗄 셈이오? 번강과 현정 등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백씨 형제가 왜 우리 형제에게 상처를 입혔는지 따지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형인 백한송이 서천천의 손에 죽었다니 참으로 뜻밖이었다. 번강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백이협, 서천천 형님이 우리 천지회 형제인 것은 맞소. 하지만 그는 백한풍이 분노하며 소리쳤다.
그 서가놈이 죽지 않은 건 고사하고 설사 죽었다 한들. 그따위 개돼지 같은 놈의 목숨이 우리 형님의 목숨과 비길 수나 있단 말이오. 번강 역시 화가 나 대꾸했다. 말을 좀 가려 할 수 없소? 그러고도 무림호걸이라 할 수 있소. 그래서 이제 어쩌겠다는 것이오? 백한풍이 절규했다. 나도 모르겠소. 그저 천지회라는 개도둑 놈들을 모조리 박살내고 나도 죽을 것이오. 다 같이 죽는 게 깔끔하지. 그러더니 시신 곁에 있던 강철 칼을 뽑아들고는 미친 호랑이처럼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다. 칼바람이 휙휙 소리를 냈다. 천지회 식구들도 무기를 뽑아들고 맞설 준비를 했다. 위소보는 재빨리 마온초의 등 뒤로 숨었다. 그때 벼랑간 귀청을 울리는 호통이 터져나왔다. 손을 멈추시오. 호면패왕 뇌일소가 두 팔을 벌려 천지회 사람들 앞을 가로막고 백한풍을 향해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이름처럼 뇌성이 치는 듯한 위엄이 있었다. 백이협, 사람을 죽이려거든 나부터 죽이시오. 백한풍은 형을 잃은 충격에 정신이 혼미했으나 그 호통의 정신이 조금 맑아졌는지 대답했다. 내가 왜 당신을 죽이겠소? 형님을 죽인 건 당신이 아닌데. 뇌일소가 말했다. 여기 있는 천지회 친구들도 당신 형님을 죽인 당사자가 아니오. 게다가 천지회 무리가 천하의 수십만인데 혼자서 그들을 다 죽일 수 있겠소? 백한풍이 어리둥절하다가 다시 맞받아쳤다. 한 놈을 죽이면 한 놈만큼, 한 쌍을 죽이면 한 쌍만큼이라도 원수를 갚는 것이오. 바로 그때였다. 문 밖에서 10여 필의 말이 달려오는 듯한 급박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요춘이 말했다. 관병인 듯하오. 모두 무기를 거두시오. 번강과 현정 등은 뇌일소가 가로막고 있는 데다 백한풍이 무모하게 덤비는 상황이라 일단 무기를 거두었다. 백한풍은 큰 소리로 외쳤다. 황제가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말발굽 소리가 골목 안으로 들어오더니 대문 앞에서 우뚝 멈췄다. 문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백둘째 아우, 나일세. 그림자가 흔들리더니 한 사람이 담을 뛰어넘어 달려들어왔다. 40대 중반의 늠름한 기상을 지닌 사내였다. 하지만 그는 현장을 보자마자 안색이 변하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과연 백큰아우가. 백한풍은 손에 든 칼을 내팽개치고 달려나가 부르짖었다. 손액제 형님, 우리 형님이.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대성통곡했다. 이 사람이 혹시 모광부의 성수거사 소강인가? 이때 대문이 활짝 열리며 10여 명이 몰려들어왔다. 남녀가 섞여 있었는데 시체 앞에 이르자 몇몇 여인이 대성통곡을 시작했다. 한 젊은 부인은 백한송의 아내였고 다른 한 명은 백한풍의 아내였다. 번강과 현정 등은 여간 난처한 게 아니었다. 저들이 죽기 살기로 울어대는 통에 더 머물렀다가는 울음이 그친 뒤 손찌검은 아니더라도 호된 욕설을 들을 게 뻔했다. 위소보는 처음에 백한풍에게 잡혔던 손목의 통증이 가시지 않아 내심 분해하고 있었다. 원래는 인원수가 많으니 백한풍을 사로잡아 엉덩이라도 걷어차 화풀이를 하려 했으나 상대 측 인원이 계속 늘어나니 싸워봐야 득될 게 없었다. 그는 눈치를 살피던 중 현정도인이 도망치자고 눈짓을 하자 자기 마음과 꼭 맞다고 생각하고 즉시 몸을 돌렸다. 모두 가서 노잣돈과 양초라도 사오도록 합시다. 다시 와서 조문해야지요. 백한풍이 소리쳤다. 도망치려고? 그리 쉽지는 않을걸. 그러더니 번강의 등을 후려치려 달려들었다. 번강이 노해 외쳤다. 누가 도망친다는 것이오. 그는 몸을 돌려 왼손으로 막기만 할 뿐 반격하지는 않았다. 이에 현정 등 일행도 모두 제자리에 멈춰섰다. 위소보는 어느덧 문가에 도달해 발 하나를 문 밖으로 내딛고 있었다. 이때 소강이 물었다. 백둘째 아우, 이분들은 누구신가? 불초가 알아보지 못함을 용서하게. 백한풍이 대답했다. 이들은 천지회 개새끼들이요. 우리 형님이
형님이 바로 저들에게 해를 입어 죽었단 말이오. 그 말이 떨어지자 곡을 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챙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무기들이 어둠 속에서 차가운 광채를 바라며 손님들을 애워쌌다. 마박인, 요춘, 뇌일소, 왕무통까지 한가운데 갇히고 말았다. 왕무통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하하, 마형님, 뇌형제 요의원, 우리가 언제 천지회에 가입했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천지회 친구들 신발을 들어줄 자격도 없소이다. 그러자 중년 사내 소강이 폭언을 하며 말했다. 그럼 이분들은 천지회 사람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요 의원님은 성함의 춘자를 쓰시는 분이겠군요. 불초는 소강이라 합니다. 백신의 큰 아우가 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완평에서 급히 달려오느라 미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정말 신뢰가 많았습니다. 그는 일행에게 읍을 하며 예의를 표했다. 왕무통이 웃으며 답례했다. 별 말씀을요. 역시 성수거사께서는 명불허전이십니다. 견식과 풍모가 과연 영웅이십니다. 그러고는 일행을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위소보를 가리켰다. 이분은 천지회 청목당 향주이신 위 향주이십니다. 소강은 천지회가 10당으로 나뉘어 있고 각 당의 향주들이 모두 절정 고수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눈앞의 위 향주는 젖비린내도 안 가신 부잣집 도련님 같지 않은가. 의아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폭언을 했다. 오래전부터 명성은 익히 들었소이다. 위소보가 채 타고 웃으며 건성으로 답례하고는 문가에서 되돌아오며 물었다. 오래전부터 무엇을 들었단 말이죠? 소강이 어리둥절해했다. 불초는 예전부터 천지회 10당 향주들이 하나같이 영웅호걸이라는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오. 위소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알고 보니 그랬었군요. 소강은 그의 언행이 경박한 것을 보고 더욱 이상하게 생각했다. 왕무통이 나머지 사람들도 소개했다. 소강 역시 일행을 소개했는데 그중 2명은 자신의 사제였고 3명은 백시 형제의 사형제였다. 나머지는 소강의 제자들이었다. 백한송의 아내는 여전히 시신 위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었고 백한풍의 아내는 울며 그녀를 달래느라 이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았다. 이때 요춘이 입을 열었다. 백이협, 도대체 백대협이 무슨 일로 천지회와 다투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말씀해 보시구려. 그는 기침을 한 번 하고 말을 이었다. 운남 모광부는 무림의 존경을 받는 곳이고 천지회 또한 규칙이 엄격하여 함부로 억지를 쓰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만사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없는 법이지요. 오늘 일은 싸운다고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마 노사와 뇌형제, 왕청표 국주와 저 요추는 비록 양측과 깊은 교분은 없으나 오래전부터 명성을 흠모해 왔습니다. 백이협, 우리의 체면을 봐서라도 그간의 사정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왕무통이 거들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지회 친구들은 백대협께서 돌아가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어찌 제 발로 찾아와 이런 망신을 자초했겠습니까? 소강이 물었다. 그럼 위 향주와 일행이 이곳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왕무통이 대답했다. 천지회 측 형제인 서천천 형님이 모광부 사람에게 맞아 중상을 입고 말을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유를 묻고자 저희 같은 늙은이들을 증인으로 모시고 온 것입니다. 소강이 차갑게 말했다. 그럼 죄를 따지러 온 것이로군요. 왕무통이 손사래를 쳤다. 그 말은 감당하기 어렵소이다. 우리 같은 강호인들은 서로 체면을 세워주며 살아가는 처지 아니겠소? 시비곡절은 공론에 맡겨야지 누구도 양심을 속이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는 못할 것이오. 소강이 고개를 끄덕였다. 왕청표국주 말씀이 맞습니다. 대청으로 가서 마저 이야기하시지요. 일행은 다시 대청으로 향했다. 소강은 사제와 제자들에게 무기를 거두라고 지시했다. 백한풍은 여전히 강철 칼을 손에서 놓으려 하지 않았으나 소강이 자리를 권하자 결국 앉았다. 소강이 말했다. 백둘째 아우, 당시 실제 상황이 어떠했는지 모두에게 말해보게. 백한풍은 한숨을 쉬며 입을 뗐다.
그저께 오후였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울화가 치밀었는지 손에 든 칼을 한번 휘둘렀다. 위소보는 깜짝 놀라 몸을 뒤로 움츠렸다. 백한풍은 자신의 행동이 무례했음을 깨닫고 칼을 바닥에 내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바닥 벽돌이 두 조각으로 쪼개졌다.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저께 오후 저와 형님은 청교에 있는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원 한 명이 장정 4명을 데리고 들어오더군요. 그 장정들은 무척 거드름을 피웠는데 술과 음식을 주문할 때 보니 바로 운남 사투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소강이야 하고 탄성을 내뱉었다. 백한풍이 말했다. 저와 형님은 고향 말투를 듣고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왕무통과 번강 등은 모광부 사람들이 대대로 운남에 살았으니 먼 북경 땅에서 고향 사람을 만나 관심을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백한풍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형님은 한동안 가만히 듣더니 자리에서 몇 마디 말을 보탰소. 그런데 그 관원은 우리가 운남 사람인 것을 알자 자기네 자리로 오라고 권했지요. 저와 형님은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어 고향 소식이 궁금하던 차였고 마침 그 관원이 막 운남에서 온 것 같아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 관원은 노일봉이라는 자였는데 원래 오삼계의 청거를 받아 국정현의 현감이 된 사람이었소. 그런데 그는 본래 운남대리 출신이었지요. 원래 규칙대로라면 운남 사람은 고향인 운남성에서 지방관이 될 수 없었소. 하지만 노일봉은 평서왕이 직접 임명한 것이라 그런 규칙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기세였소. 번강이 참을 수 없다는 듯 욕설을 내뱉었다. 제기랄 매국노 오삼계가 임명한 탐관오리 주제에 거드름을 피울 것도 없군. 백한풍은 번강을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분, 번형의 말씀이 옳소. 당시 나도 그렇게 생각했소이다. 하지만 우리 형님은 고향 사정을 더 듣기 위해 오히려 그를 몇 마디 축혀 세워주었지요. 그러자 그 관리는 더욱 기고만장해서는 오삼계가 파견하는 관리들을 서선이라고 부른다고 자랑하더군요. 평서왕이 직접 선택했다는 뜻이었소. 운남성 전체의 크고 작은 관원들은 모두 오삼계가 임명한 자들이며 사천성과 광서성 그리고 귀주성까지도 서선으로 뽑힌 자들이 황제가 임명한 관리보다 기세가 더 등등하다는 것이었소. 소강은 그 말을 듣고 울화가 치미는지 덧붙여 설명했다. 만약 빈자리가 나면 조정에서도 임명하고 오삼계도 임명하게 되지요. 그런데 두 사람 중 먼저 임지에 도착하는 쪽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보통 공명에서 공석을 더 빨리 알게 되고 사람을 파견하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러니 조정에서 보낸 관리는 언제나 서선의 관리보다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지요. 백한풍은 다시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 관리는 평서왕이 조정을 위해 큰 공을 세워 청나라가 천하를 얻었기 때문에 조정에서 특별히 오삼계에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떠벌렸소. 오삼계가 어떤 일이든 상소를 올리면 한 번도 거절당한 적이 없다고 말이오. 왕무통이 말을 받았다. 그 관리의 말은 사실이긴 합니다. 저도 서남부 각 성으로 표물을 운송하며 직접 목격했는데 운남이나 귀주 일대 백성들은 오삼계만 알 뿐 황제가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백한풍이 말했다. 노일봉은 말하기를 현감이 된 사람은 누구나 먼저 경성으로 와서 황제를 아련하고 직접 벼슬을 하사받는 것이 조정의 규칙이라 했소. 그래서 자기도 북경에 와서 황제를 뵐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소. 하지만 평서왕이 자기를 임명한 이상 경성에서 황제를 뵙는 건 그저 관례적인 공무에 불과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말했소. 노대인께서 곡정에서 벼슬을 하신다면 고향 사람이 고향 관리가 되는 셈이니 고향 사람들에게 큰 복을 베푸시는 일이 되겠구려. 그러자 노일봉은 걸걸하게 웃었소. 하하, 그야 물론이지요. 그런데 벼랑간 옆에서 다른 사람이 불쑥 입을 열었소. 이 늙은 노적은 나와는 정말 원하니.
말을 하던 백한풍은 갑자기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얼굴을 시뻘겋게 붉혔다. 소강이 물었다. 팔비원후 서천천이 말한 것인가? 백한풍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놈이었소. 울분이 치민 나머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입을 열었다. 바로 그 노적이었습니다. 창가 작은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다가 불쑥 끼어들더군요. 고향 사람이 고향 관리가 된다면 수탈하기가 훨씬 더 편리하겠군. 그 도적놈은 우리끼리 주고받는 이야기에 아무 상관도 없으면서 참견을 한 것이요. 현정이 냉담하게 대꾸했다. 백이협, 서셋째 형님의 그 한마디가 틀린 말은 아니지 않소? 백한풍은 싸늘하게 코웃음을 치더니 잠시 후 말을 이었다. 그 한마디가 틀렸다는 게 아니오. 내가 언제 그 말이 잘못되었다고 했소? 하지만 누가 그보고 간섭하라고 했단 말이오. 그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찌 이런 비극이 일어났겠소? 현정은 그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을 보고는 더 대꾸하지 않았다. 백한풍이 계속해서 말했다. 노일봉은 그 말을 듣고 발끈해서 탁자를 내리치며 몸을 돌려 그를 노려보았소. 그런데 그 나그네는 허리가 구부정한 초라한 늙은이였고 탁자 위에는 약상자가 의자 옆에는 고약을 판다는 깃발이 꽂혀있는 보잘것없는 약장수였소. 노일봉이 호통을 쳤소. 이 늙어 죽지 못한 거사. 무슨 망발을 짓거리는 것이냐? 그러자 그가 데리고 온 장정 넷이 달려가 나그네의 탁자를 치며 욕을 퍼부었고 한 명은 그의 옷자락을 낚아챘소. 나 역시 눈이 멀어 그 나그네의 무공이 대단한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저 의분에 차서 비웃다가 큰 화를 당할까 걱정되어 말리는 척하며 장정들을 밀어냈소. 현정이 칭찬했다. 과연 백이협은 인정이 많으시구려. 참으로 영웅다운 행위입니다. 현정은 백한송은 이미 죽었지만 서천천은 중상을 입었어도 살아날 가망이 높으니 자기들이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 일을 원만히 해결하려면 백한풍의 화를 가라앉혀야 했기에 입에 발린 칭찬을 건넨 것이었다. 하지만 백한풍은 그 수작에 넘어가지 않고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다. 영웅은 무슨 영웅이요? 나는 눈뜬 장님이었소. 그 나그네가 그렇게 음흉하고 악랄한 줄 모르고 그저 좋은 사람인 줄만 알았으니 말이오. 한편 노일봉은 관리의 위세를 부리며 욕을 퍼부었소. 이런 놈이야말로 역적이라며 경성에는 이런 불온한 백성이 많으니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소리쳤지요. 번강이 한마디 했다. 그 관리는 오삼계의 세력만 믿고 운남에서 백성을 핍박한 것도 모자라 북경까지 와서 사람을 못살게 구는군. 백한풍이 말했다. 사람을 못살게 구는 것도 쉽지는 않았소. 그때 그 관리는 장정들에게 서가놈을 묶어 관가로 보내 곤장 40대를 치고 칼을 씌워 구경거리로 만들라고 호통을 쳤소. 하지만 그 노적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소. 나으리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기운이 달리지 않겠습니까? 신경통이 도질지 모르니 제가 고약 한 장 붙여드리지요. 그러더니 약상자에서 고약을 꺼내 두 손바닥 사이에 끼웠소. 곧이어 접혀있던 고약이 펴졌지요. 나는 처음에 그 노인이 흉악한 장정들을 겁내지 않는 걸 보고 의아했는데 그가 고약을 펴는 수법을 보고는 형님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알아차렸소. 고약의 약성분은 서로 엉겨 붙어 있어 보통 불에 쬐어야만 펼 수 있는 법이요. 그런데 그는 손바닥 사이에 끼우는 찰나에 내공으로 고약을 녹여냈으니 그 공력이 정말 대단했던 것이요. 그가 고약을 돌리자 김이 무럭무럭 피어올랐소. 노일봉은 눈치가 없어 여전히 장정들에게 그를 잡으라고 다그쳤지요. 그제야 나는 더 이상 관의 주구들을 막지 않고 그들이 고생하는 꼴을 구경하기로 했소. 장정 한 명이 내가 비켜서는 걸 보자마자 노인에게 달려들었소. 노인이 웃으며 말했소. 자네도 고약이 필요한가? 그러면서 고약을 장정의 손바닥에 얹어주었소. 장정은 욕을 하며 이 늙은이가 무슨 수작이야? 하고 소리쳤소.
그때 노인이 그의 손을 슬쩍 밀었소. 그 순간 장정의 몸이 휘청하며 뒤로 물러나더니 철썩 하는 소리와 함께 장정의 손에 들려있던 고약이 탐관 노일봉의 입에 척 하고 달라붙어 버렸소. 위소보는 거기까지 듣자 참지 못하고 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손뼉을 쳤다. 백한풍이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매섭게 노려보자 위소보는 겁을 집어먹고 웃음을 멈췄다. 소강이 물었다. 그래서 어찌 되었나? 백한풍이 대답했다. 그 관리는 입이 고약으로 막히자 급히 떼어내려 했소. 하지만 노인은 장정 4명을 밀쳐내며 말했소. 자네들 나으리나 잘 돌보게나. 그런데 그 순간 철썩하는 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졌소. 장정 넷이 서로 다투어 자기들 상전인 관리의 따귀를 갈기는 게 아니겠소. 원래 노인이 장정들의 손을 쳐내면서 교묘하게 내공을 써서 그들의 손이 관리를 때리게 만든 것이었소. 순식간에 노일봉의 양쪽 뺨은 빨갛게 부어올랐지요. 위소보는 다시 웃으며 고개를 돌렸지만 감히 백한풍을 쳐다보지는 못했다. 소강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형의 별명이 팔비원후인 만큼 금나수법이나 재간은 무림에서 으뜸이라 할 수 있지. 과연 이름값이 헛되지 않군. 소강은 백한송이 서천천의 손에 죽었으므로 상대의 무공이 그만큼 고강하다고 치켜세워 백씨 형제의 수치심을 덜어주려 했다. 백한풍이 말을 이었다. 나와 형님은 속으로 고소해하며 그 광경을 지켜봤소. 관리는 뺨을 맞아 피를 흘렸고 주막에 많은 사람이 구경하러 모여들었소. 이때 노인이 큰 소리로 외쳤소. 때리면 안 돼요. 나으리를 때려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정말 당돌하군. 감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치다니. 그러면서 그는 장정 4명의 뒤에서 이리저리 오갔는데 그 모습이 정말 커다란 원숭이 같았소. 그는 움직이면서 장정들의 손발을 조종했는데 구경꾼들이 보기에는 그가 장정들의 주먹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소. 관리가 얻어맞고 기절해 쓰러져서야 노인은 손을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소. 장정들은 마치 귀신에 홀린 듯 자기들이 왜 나으리를 때렸는지 전혀 모르는 기색이었소. 하지만 자기들 손바닥에 피가 묻어 있으니 부인할 수도 없었지. 그들은 한참 멍하니 서 있다가 기절한 관리를 부축해 주막을 나갔소. 번강이 말했다. 통쾌하군, 통쾌해. 오삼계의 앞잡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다스려야지. 서셋째 형님이 탐관 오리를 혼내준 것은 천하 백성의 한을 풀어준 셈이요. 백이협, 그대는 어찌하여 그때 서형님을 도와 몇 대 더 때리지 않았소? 백한풍은 다시 노기가 끓어오르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다. 그 노인이 자기 재간을 뽐내며 사람을 패고 있는데 내가 왜 도와야 한단 말이오? 그가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었지 얻어맞고 있던 게 아니란 말이오. 현정이 거들었다. 백이현 말씀이 옳죠. 처음에는 서셋째 형님이 무공을 하는 줄 모르고 장정들의 공격을 막아주려 하지 않았소? 백한풍은 싸늘하게 코웃음치며 말을 이었다. 관리와 장정들이 떠난 후 형님은 주막 주인을 불러 깨진 그릇과 가구값을 모두 물어주겠다고 했고 저 노인의 술값도 우리 장부에 달아두라고 했어. 노인은 웃으며 고맙다고 했지. 형님이 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하자 노인이 나직이 말하더군. 오래전부터 송, 풍 두 형제분의 명성을 흠모해왔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형제는 깜짝 놀랐소. 저 노인은 우리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상대를 모르고 있었으니 말이오. 그래서 형님이 물었소. 정말 부끄럽습니다. 실례지만 노 어르신의 조남은 어찌 되시는지요? 노인이 웃으며 말했소. 서천천이라 합니다. 잠시 성질을 못 이겨 두 형제분 앞에서 설익은 솜씨를 보였으니 비웃지 마십시오. 그때까지도 우리는 서천천이 누군지 몰랐소. 다만 그가 탐관 오리를 응징하는 것을 보고 우리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라 생각했소. 사실 그가 때리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우리 형제가 손을 봐주었을 거요. 우리 셋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무척 뜻이 잘 맞았소.
하지만 주막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 그를 이곳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지요. 번강이야 하고 탄식했다. 그럼 서 셋째 형님이 이곳까지 왔었군. 여기서 싸움이 벌어진 것이요? 백한풍이 대꾸했다. 누가 여기서 싸웠다고 했소? 우리 집에서 손님과 싸운단 말이요? 그건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군. 현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백씨 형제는 의협심이 뛰어난 분들이니 결코 그럴 리 없지요. 현정이 계속 칭찬하자 백한풍은 결국 감사를 표하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노인을 극진히 대접하며 어떻게 우리 형제를 아느냐고 물었소. 그제야 그는 숨김없이 자기가 천지회 사람이라고 밝혔소. 우리 형제가 북경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가 되고 싶어 찾아왔다는 것이요. 주막에서 관리들을 혼내준 것도 오삼계가 밉기도 했지만 우리 형제와 사귀기 위해서였다고 했소. 그 노인은 말주변이 워낙 좋아 우리로 하여금 그를 좋은 사람으로 믿게 만들었소. 그 후 청나라를 무찌르고 명나라를 되찾자는 이야기가 나오자 세 사람, 아니 두 사람과 한 마리의 개는 더욱 의기투합하게 되었지요. 위소보가 그 말을 받아쳤다. 두 사람과 한 마리의 개가 말을 할수록 의기투합했다니 정말 희한한 일이군요. 사람들은 우스웠지만 백한풍의 안색을 살피느라 감히 소리내어 웃지 못했다. 백한풍이 크게 노해 소리쳤다. 이 녀석이 함부로 망발을 짓거리는구나. 번강이 제지했다. 백이협, 이위 향주께서는 나이는 어리셔도 우리 청목당의 향주이십니다. 우리 식구들은 모두 그분을 극진히 존경하고 있어. 백한풍이 쏘아붙였다. 향주면 다요? 소강이 화제를 돌렸다. 우리 백형제가 형을 잃은 슬픔에 말이 좀 지나친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위 향주께서도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지요. 소강은 천지회의 향주라면 대단한 신분인데 백한풍이 그저 녀석이라고 부른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 백한풍 역시 눈치가 없지 않아 소강이 한마디 하자 곧바로 수긍했다. 그는 다시 위소보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다. 그 후 우리 세 사람은 위소보가 또 불쑥 끼어들었다. 아니, 두 사람과 한 마리의 개라고 하셨잖아요. 백한풍이 버럭 호통을 쳤다. 내 놈이. 하지만 끝내 참는 듯 깊이 숨을 들이마시더니 다음 말을 이어갔다. 모두 반청복명의 대의의 뜻을 모으게 되자 자연스럽게 오랑캐를 몰아낸 후 홍모왕제의 자손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로 흘러갔소. 그때 우리 형님이 말했소. 황상께서 면전에서 돌아가실 때 어린 태자 한 분을 남기셨는데 그분은 무척 총명하고 지혜로운 영주이시며 지금은 깊은 산속에 은거 중이십니다. 그러자 노인이 반박하더군요. 진짜 천자가 되실 분은 지금 대만에 계십니다라고 말이요. 백한풍이 서천천의 말을 인용하자 소강, 요춘, 왕무통 등은 양측이 다투게 된 근본 원인이 개왕을 옹호하느냐, 당왕을 옹호하느냐는 정통성 문제였음을 알아차렸다. 명나라 숭정제가 자결한 후 청군이 입성하자 명나라 종실에서는 보광, 당왕, 개왕, 노왕 등이 각지에서 황제를 칭하며 분열했었다. 왕들이 죽은 후에도 그 신하들은 여전히 정통성을 따지며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한풍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때 내가 노인에게 물었소. 우리의 어린 황자께서 언제 대만으로 가셨단 말이오? 노인은 대답했소. 내가 말하는 분은 육무천자의 소왕자이지 개왕의 자손이 아니오. 형님이 말했소. 서 어르신이 영웅호걸인 점은 존경하나 천하대사를 보는 안목은 부족하시구려. 숭정 황제께서 붕어하신 후 보광이 제위에 올랐으나 청군에게 죽었고 당왕 역시 순국하셨소. 그 후 우리 영력천자께서 천하의 주인이 되셨으니 그분이 순국하신 후에는 당연히 그분의 자손이 대통을 이어야 마땅하지 않겠소? 라고 말이오. 육무는 당왕의 연호이고 영력은 개왕의 연호였다. 그들은 당왕과 개왕의 옛 신하들이었기에 주군에 대해 연호를 사용하여 칭했던 것이다. 번강이 여기까지 듣고 한마디 했다. 백이협 한 말씀 드리겠으니 너무 탓하지 마시오.
육무천자가 순국하신 후 형이 죽으면 동생이 뒤를 잇는 게 도리 아니오? 그래서 육무천자의 친동생인 소무천자가 광주에서 대통을 이으신 것 아니겠소? 그런데 그때 개왕은 군사를 보내 소무천자를 공격했소. 다 같은 명태조의 자손인데 청나라 오랑캐와 싸우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칼부림을 했으니 이야말로 큰 잘못 아니겠소? 백한풍이 화를 내며 말했다. 그 노인네 말투도 당신과 똑같았소. 하지만 도대체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단 말이오? 우리 영력 천자께서는 광주에 사신을 보내 당왕에게 황제 칭호를 버리라고 좋게 명했소. 하지만 당왕은 성질을 받들기는커녕 군사를 일으켜 천명에 항거했소. 이는 명백한 반란이며 대형무도한 짓이니 그야말로 원흉이라 할 수 있소. 번강이 비웃었다. 삼수 전투 때 불초 역시 참전했었소. 그때 어느 쪽 군사가 전멸당했는지 아시오? 백한풍은 크게 분노하며 벌떡 일어나 날카롭게 외쳤다. 당신 지금 옛날 빚을 들먹이자는 거요? 위소보는 번강의 말을 듣고 삼수 전투에서 당왕 측이 이기고 개왕 측이 졌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재빨리 물었다. 이번 형 삼수 전투가 어떻게 된 건가요? 번강이 대답했다. 개왕이 간신들의 꿰매 빠져 임계정이라는 자를 시켜 광주를 공격하게 했소. 소강이 불쑥 말을 가로챘다. 이번 형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당왕 측이 군사를 보내 조경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력 천자께서 부득이 응전하신 것입니다. 상황은 너나 할 것 없이 옛 이야기를 한마디씩 보태며 점점 팽팽하게 맞서기 시작했다. 금방이라도 큰 싸움이 터질 기세였다. 이때 요춘이 연신 손을 저으며 말했다. 수십 년 전 옛 일을 들먹여서 어쩌자는 겁니까? 누가 이겼든 영광스러운 일도 아니지 않소. 결국 다 같이 오랑캐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부끄러운 기색을 띠며 입을 다물었다. 소강이 말했다. 백둘째 아우 대의는 대의고 일은 일이지. 그래서 그 이후엔 어찌 되었나? 백한풍이 말했다. 그 노인의 말은 이번 씨라는 협사와 똑같았소. 그래서 우리 형제는 그와 시비를 명백히 가리려 했지요. 하지만 말을 할수록 언성이 높아졌고 누구도 양보하지 않았소. 결국 형님이 화를 참지 못하고 탁자를 내리쳐 박살을 냈소. 그러자 노인이 비웃더군. 말로 안 되니 힘으로 해결하시겠소? 모광부 백시 쌍목의 명성은 자자하지만 나는 천지회에 이름 없는 졸개에 불과하오. 그래도 겁나지는 않소만이라고 말이오. 이는 자기가 천지회의 졸개일 뿐이지만 모광부의 고수들보다 낫다는 조롱이 아니겠소? 형님이 말했소. 내 집 탁자를 내가 부쉈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오? 당신은 말로 모광부를 모욕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리 당당한 것이오? 결국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날 밤 자시의 천단에서 무공을 겨루기로 약속했소. 소강이 한숨을 내쉬며 침울하게 말했다. 결국 분쟁이 그렇게 시작되었군. 백한풍이 말을 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천단으로 갔소. 그리고 별 대화 없이 곧바로 싸움이 시작되었지. 위소보가 물었다. 이제 중요한 장면이군요. 백대엽이 먼저 공격했나요? 아니면 백이협이 먼저 나섰나요? 백한풍은 얼굴을 붉히며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형제는 언제나 함께 싸웠소. 상대가 한 명이어도 둘이 덤볐고 100명이어도 둘이 함께 달려들었소. 위소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랬군요. 그럼 저 같은 어린애랑 싸울 때도 두 분이 함께 덤비시겠네요? 백한풍이 노에서 손바닥을 들어 위소보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 소강이 왼손을 뻗어 그의 손목을 잡으며 제지했다. 백둘째 아우 참게. 백한풍이 울부짖었다. 이 꼬마가 돌아가신 형님까지 비웃지 않습니까? 위소보는 입을 잘못 놀려 죽은 백한송까지 비웃은 꼴이 되자 백한풍이 미친 듯이 날뛰는 걸 보고 겁이나 더는 입을 열지 못했다. 소강이 말했다. 백이제 원안에는 원수가 있고 빚에는 채권자가 있는 법.
서가놈이 배 큰 아우를 해쳤으니 우리는 그자를 찾아 따질 수밖에 없네. 백한풍이 매섭게 위소보를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언젠가는 내 놈의 힘줄을 뽑고 가죽을 벗겨버리겠다. 위소보는 그에게 혀를 낼름 내밀어 보였다. 소강이 옆에 있는 한 백한풍이 자기를 어떻게 하지는 못하리라 생각한 것이다. 정말 죽인다 하더라도 최소한 오늘은 아닐 테니까. 번강이 이때 입을 열었다. 소 넷째 형님, 백대엽이 우리 서 형님에게 해침을 받아 죽었다고 하셨는데 그 표현은 좀 신중해야겠습니다. 백이협의 말대로 천단에서 무공을 겨룬 것이고 서 형님은 혼자서 두 분을 상대했소. 음모나 독을 쓴 것도 아니고 인원수로 이긴 것도 아니며 공명정대하게 초식을 겨룬 것인데 어찌 해쳤다는 표현을 쓰십니까? 백한풍이 노해 말했다. 물론 우리 형님이 그 노적에게 비겁하게 당했다는 뜻은 아니오. 우리 형제는 천단으로 가기 전 미리 상의했었소. 형님이 말했지. 저 노인이 머리가 멍청하여 천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반청복명의 동지이니 대결할 때 천지회의 면면을 보아 적당히 멈춰야지 정말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말이오. 그래서 우리 형제는 사정을 봐주었는데 그 노적은 악독하게 살수를 써서 우리 형님을 죽였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소. 소강이 물었다. 그 서가놈이 어떻게 백큰 아우를 죽였는가? 백한풍이 대답했다. 대결이 시작되어 46초를 주고받았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소. 그러자 노적이 뒤로 물러나며 두 손을 맞잡고 말했소. 탐복했습니다. 탐복했어요. 오늘은 승부가 나지 않았으니 그만합시다. 모광부의 무공은 과연 명불허전입니다. 라고 말이오. 번강이 말했다. 그건 좋은 일 아니었소? 싸움을 멈추고 감정도 상하지 않았으니 말이오. 백한풍이 분노하며 말했다. 당신은 그 노적이 말할 때의 표정을 못 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요. 그게 정말 호의로 한 말인 줄 아시오? 그는 입가에 미세한 비웃음을 띠고 있었소. 모광부 백시 쌍목이 둘이서 덤벼도 늙은이 하나를 못 이기니 천하를 떨친다는 무공도 별것 아니라는 식의 비아냥이 분명했소. 그래서 나는 화가 나 소리쳤소. 승부가 안 났으면 날 때까지 싸웁시다. 노인은 민첩했지만 지구력은 우리 형제보다 떨어졌기에 오래 싸우면 결국 우리가 이길 판이었소. 그는 싸움을 멈추고 그 기회에 도망치려 했던 거요. 내가 거절하자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고 한참 뒤 나는 용등호약이라는 초식으로 공격했소. 노인은 예상대로 몸을 옆으로 기울여 피하려 했지. 이 초식은 우리 형제가 수없이 연마한 협공이었소. 형님은 곧바로 횡소천군을 펼쳐 왼쪽 다리로 그의 하체를 걷어찼고 오른손으로는 왼쪽을 내리쳐 그가 피할 곳이 없게 만들었소. 거기까지 말한 백한풍은 횡소천군 초식을 흉내 내보였다. 현정도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초식으로 좌우를 협공했다면 상대가 정말 피하기 어려웠겠군요. 백한풍이 말을 이었다. 노적은 몸을 움츠리더니 갑자기 형님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어. 형님은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살짝 누르며 말했어. 하하하, 당신이 졌소. 바로 그때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노적이 악랄하게 중수법을 펼쳤소. 형세가 잘못된 걸 본 나는 고산유수라는 초식으로 노적의 등을 연달아 후려쳤소. 노적은 몸을 휘청거리며 물러났지. 그때 형님은 이미 피를 쏟으며 땅에 주저앉으셨소. 나는 초조한 마음에 형님을 부축했는데 노적은 헛웃음을 몇 번 치더니 절뚝거리며 사라졌소. 마음 같아서는 쫓아가서 때려 죽이고 싶었지만 형님의 상처가 너무 위중해 그럴 여유가 없었소. 형님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님은 내게 원수를 갚아달라는 유언 한마디만 남기고 숨을 거두셨소. 소 넷째 형님, 우리가 이 원한을 갚지 못한다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말을 마친 백한풍은 비오듯 눈물을 흘렸다.
녹정기, 김용원저, 제2권 10장. 10. 사라진 서천천. 한참 후 현정도인이 고개를 돌려 한 사람에게 말했다. 풍 둘째 아욱 102협이 방금 말한 초식을 우리끼리 한번 재현해보세. 이 풍씨 성을 가진 사람의 이름은 풍재중이었다. 겉모습은 그리 대단치 않았고 시골뜨기 같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다. 어제 회춘당 약방 지하실에서 위소보가 소개를 받은 이후로도 그가 입을 여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위소보는 그를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었다. 이때 풍재중은 현정도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일으키더니 손을 뻗어 날렵하게 현정을 향해 일장을 날렸다. 현정은 왼손으로 그 공격을 밀어내며 몸을 움츠리더니 두 손에 5손가락을 갈퀴처럼 세웠다. 그야말로 잔나비 같은 형상이었는데 아마도 서천천의 자세를 흉내낸 듯했다. 풍재중은 왼발로 바닥을 차며 몸을 띄우더니 허공에서 덮쳐 내려왔다. 요춘이 외쳤다. 훌륭한 용등호약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정은 어느새 비스듬히 몸을 피했다. 그러자 풍재중은 벼락같이 현정 앞으로 다가가더니 왼쪽 다리를 들어 오른쪽으로 비질하듯 걷어차고 오른팔을 휘둘렀다. 바로 백한풍이 조금 전 보여주었던 횡소천군 초식이었다. 풍재중은 마치 한 몸이 두 명인 것처럼 움직였다. 백한풍이 펼쳤던 용등호약을 재현한 뒤 곧바로 위치를 바꾸어 현정도인 앞으로 날아가 다시 백한풍의 횡소천군을 연달아 펼쳤는데 그 신법의 빠름이 실로 불가사의할 정도였다. 사람들의 갈채 속에 현정은 몸을 움츠리더니 곧장 상대의 품속으로 부딪혀 들어갔다. 풍재중은 번개같이 두 손을 내밀어 현정의 가슴팍을 누르며 말했다. 하하, 그대가 졌소. 바로 그때 현정의 오른쪽 주먹이 풍재중의 가슴팍을 찌르듯 내질렀고 왼손으로는 그의 아랫배를 후려쳤다. 두 사람의 공격이 모두 상대의 몸에 닿은 채 그대로 자세가 멈추었다. 현정이 백한풍에게 물었다. 당시의 상황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소? 백한풍이 대답하기도 전에 풍재중은 몸을 흔들더니 어느새 현정의 등 뒤로 돌아갔다. 그는 두 손을 얼굴 오른쪽에서부터 내리쳐 현정의 등을 가볍게 찍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고사뉴수. 그 손은 현정의 몸에 닿지 않았으나 지켜보던 이들은 순간 눈앞이 번쩍하는 기분을 느꼈다. 정신을 차려보니 풍재중은 다시 현정의 앞으로 돌아와 두 손으로 그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고 현정의 권법 또한 풍재중의 가슴을 압박하고 있었다. 처음의 대치 자세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처럼 전우를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유령처럼 빨랐다. 그 자리에 있던 이들 중 위소보를 제외하면 모두 견문이 넓은 고수들이었으나 풍재중처럼 신속한 신법은 본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경악하면서도 그의 의도를 이해했다. 당시 서천천은 혼자서 두 명을 상대했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만약 백한송에게 사정을 두었다면 등 뒤에서 들이치는 백한풍의 고산 유수를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현정이 다시 물었다. 백이협, 당시 정경이 이와 맞지 않습니까? 백한풍은 얼굴이 잿빛이 되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풍재중의 신법이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빠를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의 초식을 흉내내는 수법이 마치 사부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정확했기 때문이다. 용등호약, 고산유수, 횡소천구는 목과 권의 유명한 초식이라 천하에 아는 이가 많았으므로 풍재중이 이를 안다는 사실 자체는 기이할 것이 없었다. 다만 백한풍 형제가 평생 연마한 무공임에도 풍재중의 솜씨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점이 충격이었다. 풍재중은 손을 거두고 몸을 바로 세우며 말했다. 도장, 도포를 한번 벗어보십시오. 정말 실례했습니다. 현정은 어리둥절했으나 그의 말대로 도포를 벗어 살짝 흔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두 조각의 천이 도포에서 펄럭이며 떨어졌는데 그 모양이 사람의 손바닥 같았다. 도포의 가슴 부위에는 놀랍게도 손바닥 모양의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
풍재중이 조금 전 장력으로 도포 자락을 문드러뜨린 것이었다. 현정은 안색이 변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을 더듬었다. 도포를 이 지경으로 만들 장력이라면 내상을 입지 않았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몸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풍재중이 입을 열었다. 백대엽이 손에 실린 음유한 장력은 저보다 훨씬 뛰어났을 것입니다. 서형님은 가슴에 극심한 내상을 입은 상태에서 다시 등 뒤로 고산 유수의 쌍장을 맞았으니 아마 목숨을 건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풍재중이 음유한 장력으로 도포만 사겨낸 공력은 조금 전 보여준 신법보다 더 놀라운 것이었기에 사람들은 갈채조차 잊고 아연실색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해 늙은 폐병쟁이가 내 옷가슴팍에 손자국을 냈던 것도 이런 수법이었겠구나. 소강과 백한풍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둘 다 의기소침한 표정이었다. 풍재중의 무공을 보니 자기들 중 누구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또한 풍재중의 시연을 통해 서천천히 살수를 쓴 것은 백씨 형제의 협공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이 확연히 드러났기에 더 이상 서천천을 나무랄 수도 없게 되었다. 소강이 일어나 말했다. 풍나으리의 무공이 참으로 고강하십니다.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만약 우리 형님에게 풍나으리 같은 무공이 있었다면 결코 서 형님에게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소보가 거들었다. 백대엽의 무공도 지극히 고강하다는 걸 강호가 다 아는데 소소엽께서 너무 겸손하십니다. 백한풍이 자기 형님의 무공이 형편없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위소보는 다시 말했다. 백이협의 무공이 뛰어나다는 사실도 모두가 아는 일이지요. 번강은 위소보가 더 무례한 말을 해서 소란이 생길까봐 소강과 백한풍에게 포권을 해보였다. 오늘 패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뵙지요. 현정이 말했다. 잠깐 모두 백대엽이 영전으로 가서 절이라도 올립시다. 이 일은 사실 모두의 마음이 괴로운 일입니다. 이 일로 모광부와 천지회가 원수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현정은 성큼성큼 후당으로 걸어갔다. 백한풍이 두 손을 가로막으며 날카롭게 외쳤다. 우리 형님은 억울해서 눈도 감지 못했을 텐데 당신네의 위선적인 조문은 필요 없소. 현정이 대답했다. 백이협, 이는 대결 중의 실수로 백대엽이 상처를 입은 것이니 설령 우리 서형님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천지회 전체를 미워해서는 안 될 일이요. 우리가 절을 올리는 것은 무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함이요. 소강도 거들었다. 도장님의 말씀이 옳네. 둘째 아우 예의는 지켜야지. 그리하여 위소보, 번강, 풍재중, 현정, 요춘, 마운초 등 일행은 백한송의 영전 앞에 절을 올렸다. 위소보는 절을 하며 입속으로 무언가 중얼거렸는데 이를 본 백한풍이 날카롭게 물었다. 방금 뭐라고 했소? 위소보가 대답했다. 하늘에 계신 백대엽께 몇 마디 빈 것뿐인데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중얼거리며 도대체 무엇을 빌었단 말이오? 위소보가 말했다. 백대엽이 먼저 가셨지만 별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 위소보도 백대엽이 아우님에게 맞아 온몸에 상처를 입어 오래 살지 못할 형편이니 며칠 뒤면 저 세상에서 백대엽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백한풍이 다그쳤다. 내가 언제 그대를 때렸단 말이오? 위소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오른팔을 보여주었다. 손목에 시커멓게 멍이 든 손자국이 완연했다. 아까 백한풍에게 붙잡혔을 때 생긴 자국이었다. 위소보가 팔을 내밀며 따졌다. 이게 당신이 한 짓 아닙니까? 소강이 백한풍을 쳐다보자 백한풍은 부인하지 못했다. 소강은 꾸짖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위소보에게 말했다. 위향주, 이 일은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구려. 나중에 다시 논합시다. 위소보는 내가 상처가 심해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어디 있겠습니까? 라며 억지를 부렸다. 소강은 위소보의 말솜씨가 뛰어나고 멍이 들긴 했어도 치명상은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속으로 생각했다. 천지회는 어찌하여 이런 어린 건달을 향주로 삼았을까? 소강이 말했다.
위 향주는 100살까지 장수하실 분이니 남들이 다 죽어도 수십 년은 더 사실 거요. 지금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것 같아 내일도 장담 못합니다. 풍 둘째 형님, 현정도사님, 혹시 제가 죽더라도 백이협에게 복수하지 마십시오. 강호의 의리가 중요하지 저 하나 때문에 모광부와 천지회의 사이가 나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위소보의 너스레에 소강은 눈살을 찌푸리며 일행을 문 밖까지 배웅했다. 현정은 왕무통 등 네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천지회 일행은 회춘당 약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약방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계산대는 넘어졌고 수백 개의 약 서랍과 약재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사람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내실로 달려가 보니 뚱보 주인과 두 명의 점원이 이미 살해되어 쓰러져 있었다. 외진 곳이라 구경꾼조차 없었다. 현정이 마은초에게 분부했다. 문을 닫아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게. 우리는 빨리 서영님을 찾아야 하네. 그는 바닥에 나무판을 치우고 지하실로 내려가 소리쳤다. 서영님! 서영님! 지하실은 텅 비어 있었다. 서천천의 행방이 묘연했다. 번강이 분노하며 소리쳤다. 제기랄. 모광부로 달려가 그놈들과 끝장을 냅시다. 현정이 제지했다. 서둘러 왕총표국주 일행을 불러와 증인이 되게 하세. 만약 그들이 서영님을 죽이려 했다면 여기서 끝냈을 것이네. 사로잡아 간 걸 보니 당장 해치지는 않을 걸세. 왕무통과 요춘 일행이 다시 달려왔다. 그들은 주인의 시신을 보고 분노하며 즉시 양류 골목으로 달려가 사람을 내놓으라고 따지기로 했다. 일행이 다시 양류 골목의 백시집 앞에 섰다. 백한풍이 문을 열고 차갑게 물었다. 또 무슨 일로 오셨소? 번강이 소리쳤다. 백이협 알고도 묻는 거요? 이런 짓은 모광부의 체면을 깎는 일이요. 체면이라니? 무슨 짓을 했다는 거요? 우리 서영님은 어디 있소? 당장 내놓으시오. 우리가 없는 틈을 타 회춘당 사람들을 죽이다니 정말 비겁하구려. 백한풍은 회춘당이 뭐고 죽은 사람이 누구란 말이오? 라며 황당해했다. 소강도 소란을 듣고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뇌일소가 나섰다. 소소엽, 이건 당신들의 잘못이오. 원수를 갚더라도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소? 북경성에서 이런 일을 벌이다니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오. 소강이 백한풍에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묻자 백한풍은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왕무통이 타일렀다. 천지회 연락책 세 사람이 죽고 서천천 노엽사도 사라졌소. 우선 서 노엽부터 내놓으시오. 소강은 의아한 듯 되물었다. 서천천이 사라졌다고요? 이상하군요. 우리가 했다고 의심하시는 모양인데 여러분은 줄곧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분신술이라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번강은 다른 사람을 시켰을 거라고 몰아붙였다. 소강은 답답한 듯 믿지 못하겠다면 직접 들어와 조사해 보시오라고 제안했다. 백한풍도 외쳤다. 소 넷째 형님이 언제 거짓말하는 것 봤소? 솔직히 말해 그 노정놈을 잡았다면 당장 칼로 두 토막을 냈지 귀하게 잡아와 밥까지 먹여주겠소? 소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구려. 실례가 안 된다면 저도 그 연락처라는 곳을 가보고 싶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거짓 같지 않자 현정 일행은 당황했다. 번강이 다시 물었다. 소소엽, 서형님이 그쪽 손에 있소, 없소? 없소. 내 이름을 걸고 보증하겠소. 백둘째 아우도 이번 일과는 무관하오. 소강은 무림에서 정직한 호걸로 명성이 자자했기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기로 했다. 현정이 말했다. 그럼 두 분도 저희 쪽 장소로 가보시지요. 위 향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소보는 속으로 본인이 먼저 가자고 해놓고 왜 나한테 묻는 거야? 생각하면서도 대답했다. 도장님 말씀대로 하시죠. 어쨌든 우리 쪽 사람이 셋이나 죽었으니 이분들이 절이라도 하고 사과해야 도리 아니겠습니까?
소강과 백한풍은 위소보가 자기들을 범인으로 못 박으려 하자 눈을 부릅떴다. 일행은 회춘당으로 돌아갔다. 소강과 백한풍은 시신을 살폈다. 둔기에 맞아 죽은 것이 분명했고 가슴뼈가 모두 부스러져 있었지만 수법이 평범해 어떤 무공인지 알 수 없었다. 백한풍은 누명을 벗기 위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고 소강은 누명보다 서 형님을 찾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그러나 약방 구석구석을 뒤져도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날이 어두워지자 소강 일행은 각자 북경성을 수색해보기로 하고 작별을 고했다. 번강이 다짐하듯 말했다. 오늘 밤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이 집에 불을 지를 것이니 똑똑히 봐두시오. 소강은 주변에 민가가 없으니 불을 지르는 게 뒤탈이 없겠소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광부 사람들이 떠난 후 청목당 사람들은 서천천히 모광부 소행이 틀림없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소강과 백한풍은 모르는 채 다른 식구들이 저지른 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위소보는 불을 지른다는 말에 흥분했다. 현정이 말했다. 위향주,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황궁으로 돌아가십시오. 불 지르는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위소보는 나를 향주라고 추켜 세울 것 없소. 나는 그저 남아서 구경이나 하려 하오라고 답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위소보를 어리다고 무시했으나 그의 겸손하고 솔직한 말에 친근감을 느끼며 기뻐했다. 현정이 웃으며 만류했다. 불은 한밤중에야 지를 수 있고 이웃집에 번지지 않게 단속도 해야 합니다. 향주께서 밤새 궁을 비우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위소보가 생각하니 일리가 있었다. 황제의 총애를 받는 몸이라 태감이 외박했다는 사실이 들통나면 큰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깝군. 내가 직접 불을 질러야 재미있는데. 마흔초가 나직이 약속했다. 나중에 대낮에 불을 지를 일이 생기면 반드시 향주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위소보는 신이 나서 그의 손을 잡았다. 형, 사내 자식의 약속이니 잊지 마시오. 어찌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그럼 내일 당장 양류 골목에 백시집을 불지르는 건 어떻소? 마흔초는 깜짝 놀라 그건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총타주님이 아시면 크게 꼬지람을 하실 겁니다라며 얼버무렸다. 위소보는 재미가 없어지자 소태감 옷으로 갈아입었다. 일행은 모광부 첩자가 없는지 확인한 뒤 위소보를 가마에 태워 궁으로 보냈다. 가마가 출발하려는데 천지회 형제 한 명이 다가와 속삭였다. 위향주, 내일 아침 일찍 상성감으로 가보십시오. 가서 뭘 보라는 거요? 별일은 아니니 그저 가보십시오. 그는 희끗희끗한 수염을 기른 약삭빠른 인상의 사내였는데 위소보는 그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위소보는 상성감 부엌으로 향했다. 위소보가 나타나자 태감들이 부산하게 차와 간식을 대접하며 아첨했다. 위소보가 음식을 맛보며 양주 요리사에게 배우는 게 좋겠다고 한마디 하자 태감들은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그때 시장에 나갔던 태감이 돌아왔고 그 뒤를 따라 커다란 저울을 든 사내가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왔다. 위소보는 깜짝 놀랐다. 바로 어젯밤 부엌으로 오라고 속삭였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태감은 그를 전응용 6장의 전 노반이라고 소개하며 오늘 특별히 질 좋은 돼지 10마리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태감은 전 노반에게 이분이 황상께서 가장 총애하시는 개 공공이시다. 자네는 조상 덕에 이런 분을 뵙는 것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전 노반은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며 위소보를 찬양했다. 위소보는 그가 궁에 잠입한 의도를 궁금해하며 예의를 차릴 것 없다고 말했다. 전 노반은 장사가 잘 되는 것이 모두 공공들의 덕이라며 품속에서 음표 2장을 꺼내 위소보에게 건넸다. 무려 1천냥이었다. 어제 위소보가 고원초 일행에게 주었던 바로 그 음표였다. 위소보는 눈치를 채고 웃으며 음표를 곁에 있던 태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전 노반의 성인이 자네들이 나눠 갖게나. 나는 필요 없네. 태감들은 횡재했다며 기뻐했다.
보통 상인들이 바치는 뇌물보다 훨씬 큰 액수였기 때문이다. 전 노바는 개 공공께서 선물을 받지 않으시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신 저희 가게의 비법으로 키운 복령화 조저 2마리를 오후에 방으로 보내드릴 테니 맛이라도 보십시오라고 제안했다. 위소보가 그게 무엇인지 묻자 전 노바는 새끼 때부터 저 대신 복령, 당삼 같은 보약을 먹이고 물 대신 화조주에 계란을 타서 먹여 키운 귀한 돼지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태감들은 돼지 1마리 키우는데 수백 냥이 들겠소라며 웃었지만 위소보는 호기심이 생겨 오후에 가져오라고 허락했다. 전 노반이 떠나자 당직 태감이 위소보에게 귀띔했다. 개 공공, 이 일은 황상께 절대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소? 궁의 규칙상 괴상한 음식은 윗분들께 바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탈이 나면 우리 목이 몇 개라도 모자랍니다. 게다가 황상께서 맛이 좋다고 매일 가져오라 하시면 그 귀한 돼지를 어떻게 계속 구하겠습니까? 그때는 우리 모두 목을 매달아야 합니다. 위소보는 껄껄 웃으며 태감의 치밀함을 칭찬했다. 태감은 명나라 때부터 내려온 상성감의 규칙입니다. 귀한 제철 과채도 함부로 바치지 않습니다. 겨울에 여름 채소를 찾으시면 큰일이니까요라며 덧붙였다. 위소보는 황제와 대비가 어진 분들이니 그럴 리 없다고 했으나 태감은 자기가 실언을 했을까봐 속으로 두려워하며 말을 아꼈다.